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2월 15일입니다. 토요일이죠. 예. 자, 오늘은 제목을 제가 유럽 구세력에 던지는 미국의 따끔한 메시지, 우리는 다국화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국화 세상에 필요한 정치 이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제이디 벤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럽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시각으로 그 위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큰 전쟁 없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인류가 지금 상황에서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했다가는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류의 많은 부분이 손실된 후에 아마 다시 균형을 잡았을 수도 있겠구나. 말은 쉽지만 그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예, 널찍한 공간에서 칠망을 치고 먹이를 넉넉히 주고 쥐들을 키우기 시작하면 숫자가 S자 곡선으로 증가하죠. 예, 왜냐면 새끼가 새끼를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도달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리고 그럼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지점을 찍은 다음에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하는 S자 곡선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런 사실 입장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고비에서 꼭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제이디 벤스 입에서 정교하게 느껴진다.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윤석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신진 세력이 그런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행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푸틴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예. 그래서 짜내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엘리트층, 한국의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큰 기회를 부여받을 거예요.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미국이 새로운 세판짜기, 즉 단일 패권 세상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갈 때 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최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이게 정반대편에 서 있던 끝물인 윤석열 정부는 그 자체도 힘이 박정희 전두환을 넘어선 독특한 스타일인데다가 압박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그래서 짜내서 밀려 올라온 것이다. 유럽도 같은 상황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참 오늘 영상이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넨 안보 회의라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제이디 벤스의 발언보다는 지금 조태열 외교장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첫 고위급 회담이다. 예, 그 내용은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전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직 만남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도상으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넨 안보 회의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한 18분, 19분 한 거를 제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꽤 많은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보통 관심 없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3, 40만 정도는 다 봤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은 트럼프는 상당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세련되게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아주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국내에 많이 소개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과거 대선 기간, 미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후보 지명 대회인가 그럴 거예요, 공화당. 제이디 벤스 되게 똑똑한 친구다. 젊다. 40살입니다. 보기에는 늑수그레해 보이죠. 50살 넘은 것 같죠? 40살입니다. 애기들 아직 어려요. 셋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오래 할 것이다.
오래 할 것이다. 독특한 애를 골랐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와의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J.D. 벤스는 흙수저도 아니고 완전히 똥수저입니다. 똥수저. 예, 그 둘이 엮였다? 교감이 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것은 트럼프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아시게 된다면. 자, 그가 지금 유럽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의 생각이 일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트럼프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생각도 훨씬 정교해졌죠. 그때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세상은 변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1년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10년에 걸쳐서도 발생하지 않을 일이 지금 1년 만에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의 생각도 정교해졌고 그를 지원하는 내각의 주도 세력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입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힘이 살아있을 때 몇 개월 만에 금년 안에 큰 결정들을 내릴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전에 국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주요 이슈가 지금 나온 게 어제 오늘 나온 게 하야 이슈가 나왔어요. 윤석열의. 이것은 제일 밑에 있는 조갑제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야하면서 내각제를 제안하면서 이거는 김건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할 듯. 요거는 이 글쓴이에 뇌피셜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윤석열 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무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사임을 못 하게 됩니다. 왜 그냥 사임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 혜택을 다 보게 되거든요. 연금을 포함해서. 즉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게 되면 대통령의 예우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의 예우를. 자, 이 이야기는 그가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공무원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약 최후의 방법으로 이걸 선택을 했다면은 그리고 윤석열이 이 생각을 했다면은 전격적으로 해야 돼요. 헌재가 지금 판결이 3월 한 중순경에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결국 그 윤석열이 이 카드를 쓸 수가 없게 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토론이 되거든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하고 또 이런 사이에 도망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조갑제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뭐 일본 망명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하지는 못할 거예요. 미국이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니 처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죠.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예, 저는 김어준에 전화한 세력 그리고 한동훈에게 전화한 세력이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국은 여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김용현도 미국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 제보에 따르면. 그래서 일본 밀항을 준비했다고 해요.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안전했잖아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자, 이것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일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뇌피셜 얘기는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조갑제가 한 이야기라고 보고 조갑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조갑제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 18일 계엄 선포되고 나서 비상계엄 이후에 한 2주일도 안 돼서 나온 이야기에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못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도 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다. 썩은 새끼줄 잡고 인수봉을 오래를 한다. 미치광이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 아니라 막말을 했죠. 자, 대통령이 저질 유튜버 보다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이 팔려 비상계엄령동원 훨씬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수준이죠. 국민 대부분이. 근데 그가 갑자기 대통령이 하야론을 꺼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냥 대통령 하나 박근혜처럼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 소위 보수라고 분류되던 그 청이 그냥 무너지겠구나. 통째로 날아가겠구나. 이런 걱정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한테 퇴로를 하나 더 차단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JD 벤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벤스가 84년생입니다. 84년생이고 왼쪽의 사진은 어제 보니까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 들렀다가 이번에 이제 민헨은 독일이죠. 민헨 그 안보 회의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동시에 민헨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측하고 협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러시아와의 어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발을 담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미국 부통령으로는 드물게 부인하고 동반을 했어요. 애들도 셋인데 그중에 둘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들이라. 이게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가 누구도 언급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바이든 시절에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의 검찰총장 출신이죠. 네. 그녀는 흑인이라는 또한 흑인 더하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색 맞춤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게 됐죠. 그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가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했어요. 바이든 뒤에 항상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JD 벤스한테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 그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젊은 대통령이 케네디가 해외 순방하면은 그때 아기들 어렸으니까 아기들 데리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트럼프가 JD 벤스에 대해서 향후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급 처우를 하고 있어요. 바이든 같았으면 어림없죠, 이런 거에. 다른 자기가 갈 여건이 안 되면은 다른 장관을 보내지 부통령을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부인까지 데리고 가고 아기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둘이나. 또한 그의 부인은 인도계입니다. 예, 이름도 그렇죠. 우샤죠, 우샤. 예, 자, 지금 그래서 인도계가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에 여럿 있습니다. 여럿. 저는 오늘 저기 벤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인도와의 관계는 상당히 부드럽게 풀리겠구나. 그것이 중국을 코너로 모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손잡을 거잖아요. 브릭스에 있어가지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인도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 미국이 올라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인적 구성만 보더라도. 자, 그러면은 전 세계가 부족한, 트럼프가 그렇다고 전 세계에 나서서 전 세계의 리더십, 죄송합니다. 푸틴이 나서서 전 세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시진핑이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한다. 이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트럼프가 JD 벤스라는 유능한 부통령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리고 내각에 인도계를 많이 배치하면서 전 세계의 보평타당한 위기의식에 대한 공유를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걸 보여준다. 그게 지금 여러 방향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다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 핵심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에 관련 종전이고 북한의 한반도에 있어서 북미 종전 선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 민헨 안보 회의에 있어서 제가 댓글들을 쭉 봤어요. 유럽 쪽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시원하다. 유럽에서는 아무도 못하는 말을 해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들이 나왔어요. 우리 망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신선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핵심 잘못된 부분을 확 파헤쳐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구나. 미국도 그랬다. 유럽이 지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와 나를 선택했다. 여기서 뭐 다극화, 패권 이런 이야기는 안 하죠. 기술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유럽과 미국이 공동의 파트너가 됐던 것은 예전에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항해서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고 소련은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했어요. 그렇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썩었다.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를 뽑았다.
유럽도 그래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동맹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뭘 공유하는데 우리가 인종적으로 같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이미 예전에 끝났던 냉전 체계에 우리가 한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 팀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별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꽉꽉꽉꽉 찍으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박수가 거의 안 나왔어요. 거기 다 엘리트였거든요. 유럽 엘리트.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네. 자, 제이디 벤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위키피디아 간단히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흙수저라는 거 똥수저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가 말하는 음미를 몇 번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달리어 보였을 정도였거든요. 그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의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이디 벤스라고 불리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노무현의 느낌이 났거든요. 노무현의. 예. 자, 볼까요? 처음에 태어난 게 84년 태어났는데 미들타운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체류할 때 94년에서 2000년까지 6년 동안 미들타운에서 약 차 타고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업도시고 옛날에 제철이 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읍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동네가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가. 네. 거기에 한국 분이 하시는 미국 남편을 둔 한국 이민자가 하시는 미장원이 있어서 거기 머리 깎으러 갈 때 갔습니다. 가끔씩. 그때 제이디 벤스가 이때 있었어요, 여기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예, 그래서 눈이 가고요. 처음에 아버지 이름이 도널드 레이 보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보우만이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생부입니다. 생부. 여기 도널드가 들어갔고 제임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제이디 벤스가 아주 어릴 때, 예, 젖먹일 때 두 번 결혼하고 세 번째 다시 결혼을 해요. 세 번째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의 이름이 성이 해머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잖아요. 아주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임스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이전 남편의 가운데 이름이었던 도널드를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삼촌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이디 벤스 엄마의 삼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남동생이거나 오빠, 즉 제이디 벤스의 외삼촌이 이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데이비드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데이비드 해머리인데 여기 나오면 뭐냐면은 제이디 벤스의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폭력이었다. 그의 엄마는 이 이후에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어요. 결혼도 엉망이 됐겠죠. 결혼도 이미 세 번째였고. 그래서 그 엄마의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이디 벤스의 외조부들이 제이디 벤스하고 제이디 벤스 여동생을 키웁니다. 예. 그 외조부의 성이 벤스예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이런 분이 우리 부모다 해서 자기 외조부의 성을 따서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이디는 제임스 데이비드니까 그걸 앞에 한 자씩 따서 제이디 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해병대를 갔습니다. 해병대를 가서 이라크 파병까지 갔는데 전투 부대원은 아니었고 뭐 기자, 사진 이런 걸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고 돌아와서 미국은 군대를 가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거기는 이제 징병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이 군대에서 가서 복무를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요건을 채우게 되면은 대학을 가기로 마음 먹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준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일대에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30대 후반의 나이에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2, 3년 하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발탁이 돼서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똥수저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연혁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 친구는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할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트럼프가 이번에 잘 하게 되면은 그 다음 JD 벤스가 이것을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 연임을 하게 되면은 8년을 하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4년 할 거잖아요. 4, 3, 12. 그 기간 동안 미국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맞추겠다. 실행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향이 있는 친구고, 내가 금수저로서 부잣집 아들이라서 자본가를 위하고 기득권을 위한다 이런 게 도널드 트럼프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뮌헨 안보 회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중국 외교부장이죠. 미국이 억압하면 끝까지 맞설 것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독일 총리 미국 안보 회의에서 미국에 반격했다. 오른쪽 위에 뉴스를 보면 뮌헨 안보 회의 앞두고 군중의 차량 돌진, 이슬람 극단주의 의심, 한 명이가 사망을 하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행동과 중국의 발언 그리고 독일의 발언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행동은 반대로 나왔지만, 너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중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근데 사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를 버리는 거냐? 우리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경우는 또 무슨 꿍꿍이를 해서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래된 세력이고 구세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벤스는 나는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같이 다 죽는 길이다. 우리가 먼저 꺾었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전쟁이. 예. 그래서 BBC가 설명을 잘 뽑았습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뮌헨 안보회의, 구세계 질서가 무너질 위험 가운데 모이는 전 세계 정상들. 예, 이 정도 내공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1등이 세계 1등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대단하게 바뀐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이 정도 언론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통찰을 선사할 수 있는, 세계 어떤 언론보다도 상황을 잘 짚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새 한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걸로 우리의 시사, 우리의 언론의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못 미친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자, JD 벤스 이야기를 주요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친구냐? 이 문제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반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친구냐? 나토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친구가 된 계기는, 그리고 소련에 대해서 나토로 뭉쳤던 이유는, 우리가 소련은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아마 유럽 사람들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존 F 케네디가 미국 내에서 암살당한 이유가 되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러시아와 타협을 하려고 했거든요. 당시 소련과.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그게 존 F 케네디의 말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죽었다고 봐야 돼요. 남의 입장에 생각해보자. 그게 용납이 안 됐던 세상이 그때 1960년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몇 년 전입니까? 그 60년 전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은 이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강공책으로 돌변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미국이 그만큼 약해졌고, 러시아는 바뀌었고, 세계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틀이 바뀌었다. 그런데 유럽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방식대로 돼 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중들이 인지하든 못 인지하든 미국 내에 수많은 쌓였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JD 벤스와 트럼프를 찍어준 것이다. 그걸 JD 벤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바뀌었다. 똑같이 그래 됐었다. 유럽처럼.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계속 민주주의가 후퇴해 왔다. 혁신성이 떨어져 왔다.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올라왔다. 쟤는 우리 편 아니니까 그들의 가치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야. 모든 면에서. 그래서 깔아뭉개자. 협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다. JD 밴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전쟁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나왔고 미국이 우리를 선택했다. JD 밴스와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유럽도 현실을 인식해라.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개선되고 있다. 최소한 러시아는 개선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손을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민주주의 하느냐 안 하느냐. 새로운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있는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실행이에요. 법은 다 비슷해요. 어디 가든지. 그렇죠. 거기 와서 수렴될 것입니다. 그 기준에 새로운 기준에 누가 맞느냐. 북한과 미국이 타협한다 했을 때 북한이 과연 기존에 한 집안이 계속 정권을 대물림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국제적 기준으로 되는 민주주의로 올라탈 수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김정은은 넘어야 되고 일정 부분 약속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으로만 남한이 북한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에서도 남한이 북한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어요. 그 둘이 합쳐지려면은 북한이 정치적 부분을 많이 양보해야 된다. 그것은 이미 문재인 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것을 JD 밴스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극화 사회의 새로운 규칙이에요. 이 규칙으로 해체모여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훨씬 많은 손해가 날 거다. 새로운 규칙을 이끄는 힘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나올 것이다. 그거는 새로운 동맹국이 될 수도 있다, 우리한테. 이런 큰 선포를 한 거예요. 이런 뜻을 밀어붙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나올 거예요. 러시아랑 화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북한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트럼프가 얍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는 부분. 그렇지만 거기에 요구되는 정치적 규칙, 경제적 규칙은 JD 밴스가 이야기하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유엔도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국제 조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브릭스가 많이 약화될 수가 있고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 심지어 미국이 브릭스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 기준은 보편적인 거니까. 거기에 만약 못 따라오게 되면 가장 못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중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들의 문화적 정치적 체계가. 네. 자, 그러면서 한 예만 설명을 드릴게요. 각 나라별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근데 전혀 보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루마니아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과를 무효화시켰어요. 무효화시킨 이유는 뭐냐? 선거에 당선자된 측이 러시아의 우호적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와줬다. 어떤 걸로 도와줬느냐? 무슨 인터넷이나 SNS 광고를 하게 해서. 돈 몇 천만 원인지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광고비가. 그걸 빌미로 루마니아 여당이죠. 현재 여당. 그거는 나토의 편이고 미국의 편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좌파라고 이야기도 않아요. 그렇지만 친러시아라고 그들이 분류한 야당 세력은 현재는 극우로 분류되고 있어요. 유럽의 여기저기서 관측되는 내용이죠. 기존 엘리트층에 정확하면 다 극우라고 해요.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프랑스, 독일 대표적이잖아요. 영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극좌로 몰았죠. 빨갱이로.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의 차이가 뭐예요?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극우가 돼요. 물론 그들의 평가지만. 자, 우리도 국정원이 여러 가지 장난을 쳤죠. 군에서 장난을 쳤죠. 여러분 아시죠? 북한을 유도하려는 그 수많은 것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회유하려고도 했었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극좌로 몰았어요. 여기는 같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데 북한하고 러시아는 친한 거잖아요. 그런데 루마니아에서는 그 세력과 친한 세력을 갖다가
극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극자라고 그래요. 빨갱이라고.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으로 싹 건너갔더니 극좌가 극우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모순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루마니아판 국정원이 개입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선거를 무효화시켜서 재선거를 한다 그랬다. 여기서 아니다라고 벤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유럽의 엘리트를 다 모아놓고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게 지각변동이 아니면 뭐가 지각변동입니까? 게다가 루마니아 혼자 힘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주변에 나토 국들이 루마니아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선거 무효화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선거 무효화, 총선 무효 이야기 나오죠. 비상계엄 했죠. 그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이 만약 손을 잡고 윤석열 니의 말이 맞다. 조사 새로 해봐야 돼. 그러면 몇 가지 이상한 정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수작들 감안했을 때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비슷해요. 유럽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 루마니아의 민주주의를 해쳤다라고 말하는 게 제이디 벤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이 몇 년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친러 정권이 들어섰다. 오렌지 혁명으로 무너뜨린다. 유로 바이단 혁명으로 무너뜨린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처럼 선전한다. 그 뒤에는 미국의 해외 원조청, 지원청의 도움을 받는 비정부 기관들이 작업을 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하다시피. 그걸 미국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엘리트임으로써 보는 혜택만에 안주했던 유럽의 엘리트들이 지금 난감해하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조삼모사가 우화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도했잖아요. 조삼모사. 유럽은 조삼모사가 통하고 우리는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는데. 자, 그 와중에 미국이 나와서 신선함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다 초래한 문제지만 패권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 유럽의 엘리트들이 길들여다 보니까 이 말이 신선하게 들리고 다시 따라야 되겠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원래 문제 제공자가 해결책까지 제공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푸틴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럽에는 똑똑한 애들이 없어.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유럽의 지도자처럼 저렇게 했으면, 우리 야당이 이렇게 행동하고 시민사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군 내에 새로운 세력들이 세살이 돋아나지 않았으면 지난 10년, 20년간에 걸쳐서 우리도 유럽처럼 이렇게 흠망한 소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유럽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자, 그래서 미국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시작하고 있는데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이디 벤스의 신선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 줄 수밖에 없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 한국의 회복성을 믿는다. 한국 국민에 믿는다. 항상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강해졌다. 진심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걸 해내면 엄청난 파트너가 될 거예요. 미국하고. 미국 여기서 복잡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가지고 아니겠죠? 자, 국내 보도는 아직도 저런 이상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K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왜 영토 일부 포기할까? 포기해야죠. 당연히.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일단 일부 국내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정전을 이기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도와줘서 계속 이길 수 있는데 가운데 포기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너무나 억울한 거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트럼프라는 이상한 돈키호테가 들어와서 전쟁을 도중에 망쳐버렸으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깝다 하면서 정의를 돈에 팔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궁지에 몰려서 해방감을 맛보게 돼. 아, 드디어 전쟁 끝났구나. 우리 큰일 날 뻔했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푸틴한테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아니죠. 전쟁은 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수백만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미국이 돈을 줘서 우크라이나를 용병으로 삼아서 러시아랑 전쟁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못하겠다 손발 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젤렌스키한테 그리고 유럽한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는데 그 말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다 마음이 뒷골이 쎄했을 거예요. 아, 우리 다 물러나겠구나. 왜? 제이디 벤스와 트럼프가 유럽의 엘리트층과 손을 잡은 게 아니고 그들의 대중, 국민, 민중들과 또는 시민들과 손을 잡았다는 걸 팍 느꼈을 거거든요.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는 직접. 네.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국무장관도 미국 국방장관이죠. 세스테그라고 뭐 발음 뭐 세스테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유럽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토 가입 반대, 영토 회복 목표 버려야.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위에 있는 저 사람은 이걸 안 보고 하는 겁니까? 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허황된 목표를 쫓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압도적인 전력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에 편입되고자 하는 예전에 내란을 일으켰던 그 부분만을 확보하겠다. 거기에 대한 명분은 엄청나게 많죠. 제기를 하자면 그 선에서 멈추고 더 이상 정말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한다는 것은 협상에서 되게 불리하고 판을 키워올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협상 국면으로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돈으로 우크라이나 용병을 써서 러시아를 제압하려고 했던 그 내용.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푸틴을 몰아내고 친미적인 성향의 정부를 세운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중국을 대륙에서부터 보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해양은 이미 작업하던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무모했다.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즉 이 전쟁에서 미국은 졌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토 가입을 해주고 영토를 회복시켜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가능하지도 않고.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1월 30일 날 발언한 국무장관이죠. 마르코 루비오. 좀 전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보면은 지금 제이디 벤스 옆에 앉아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대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기 트럼프 팀이 상당히 단단하다고 제가 본다는 거예요. 말이 세지 않아요. 되게 하나의 팀으로서 강력하게 짜여져 있고 단일한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다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서 적절한 구체성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어떨 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제이디 벤스는 오늘 부드럽게 이야기 잘했어요. 네. 미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 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다. 이게 다국화 사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예. 자,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해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구나. 북한한테 접근할 때도 이렇게 접근하겠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류 보편 타당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것을 거부하지 못해요. 이런 기준으로 될 거예요. 북한도 민주화가 안 되면은 남북 간의 소통, 북미 간의 종전선언은 안 됩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양보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북한이 사는 길이고 한반도 전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은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 된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의 입장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특히나 중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북한이
남북이 소통에 대해서 북미 종전선 이후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는 민주주의의 개념, 지금 JD 벤스가 유럽에 가서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준, 그게 부합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국가 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그와 동시에 트럼프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러면 이빨이 다 맞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난번 다보스 회의에서 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중너와 비핵화 가능, 핵군 축시 추진 시사, 이겁니다. 군사적 이제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갈 돈으로 딴 거 하자, 다른 거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한반도로 바로 이어져요. 거기서 정점을 찍으면서 빵빠레를 울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미 중국은 여러 수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같은 날 위에 언급한 그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왜 같은 날 이야기해요? 두 개 다 날짜가 같잖아요. 1월 24일 날.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다. 자, 엊그제도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게 이 과정에 상당히 해박할 것으로 보이는, 조금 추정을 해보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말을 섞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 대통령 문재인이 우크라이나 종전보다도 북한과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거기는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지만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쌈박하게 영수회담 한 번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프랑스에서 어젠가 그젠가 열렸던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의에 지금 왼쪽에 모디, 마크롱, 제가 오른쪽에 유엔 사무총장이죠. 예. 이들의 역할이 향후 5년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을까?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예. 유엔이 계획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JD 벤스가 말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유엔이나 틀 속에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브릭스라는 것을 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브릭스의 국가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의 목을 조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편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을 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수용한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중국 팬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중국 아니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고, 모디도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브릭스 멤버이기도 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강력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와 힘을 보태주는 것이 모디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판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모디가 한두 달 전에 유럽에서 움직임을 보고, 영국과 독일의 움직임을 보고, 그동안 비어있던 주평양 인도대사관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일본은 큰 힘을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주요 멤버의 자리에서도 빠져나가야 될지 몰라요. 미국이 발만 빼면은 이시바 정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네. 한국 한반도 상황에 많이 예속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예, 저는 그렇게 감히 추정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